자, 그럼 오늘의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인물을 본 동의 문화권 한민족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대한민국 대표 고고학자이시며 현재 문화재청을 맡고 계신 나선화 청장을 소개해드리며 박수로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글을 쓰면 어떨까요? 화면을 보고 설명을. 네. 무슨 마이크 드릴까요? 네, 이거 좋습니다. 이게 낫지 않나요? 아무거나 쓰세요. 소리가. 예, 안녕하세요. 예, 문화재청을 이끌고 있는 나선화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것도 이게 중앙의 많은 연구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에 정말 모든 거 다 버리시고 열심히 하시는 원로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아주 좁은 소견이나 제가 본 유물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넓었나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사진들은요, 우리가 일반 박물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 동쪽 끝에 한반도라는 작은 영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런 걸 통해서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권과 같이 함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홍익인간 사상으로 역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유물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쉽게 편안하게 지금 저녁 드시고 오셔서요 조금 나른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이끌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을 취임을 했을 때에 소감을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한 두세 군데에서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문화재에 담겨 있는 시대 정신, 그 정신을 통해서 그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 문화재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그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교류의 역사, 다양한 문화와 소통했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 문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젊은이들이 또 얘기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게 우리 고조선부터의 그 시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이유는 그 문화재에 담겨 있는 시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유물 한 점, 어디 산길에 홀로 서 있는 석탑 한 점이 귀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유적 발굴을 하면서 또 박물관에서 유물 정리를 하면서 전시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리면서 그렇게 이어왔는데요. 특히 고려시대, 삼국시대, 물론 조선시대 물론이고요. 유물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는 중국과는 전혀 다르구나. 늘 그런 생각. 외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또 일본 사람들이 일부 해석을 할 때 우리를 중국 문화의 아류로 보고 있는데 유물을 통해서 보는 걸 보면 전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서울시에서 이 서울시 패션 위크라는 걸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패션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의 자문위원이면서 이태리 귀족인 그런 여성분이 세계 복식사를 파리에서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한국에 처음 오셨대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 이제 회의하는데 저랑 한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서울이란 도시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개 오면 서울 아름답다, 뭐 활기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 어디 지방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도시 풍경 아니냐. 너희만의 독특한 게 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냐. 우리 이화대학교에 오셔서 박물관의 소장품을 좀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오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셔서 박물관에 이제 유물들을 쫙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결론이 너희는 중국과 전혀 다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디라고 어느 지역과 우리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희는 중앙아시아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지만 동서문명을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권과 연결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나라지 아시아 대륙 동쪽 그 한반도 안에 가만히 갇혀 있던 나라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그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중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을 답사하면서 조그만한 그냥 하나의 자료를 그냥 탁탁탁 그 사진을 찍어서 중앙아시아 또 지중해 문명의 고대 문명의 유물들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동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시아의 문화권이 절대 아시아 대륙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갖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활발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그런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 갖다 드려. 네? 의자로. 아니 의자 없어도 됩니다. 지금 지도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지도죠. 우리 고대사하고 관련해서 보는 것들이 바로 그 한반도 북부에 부여, 고구려, 발해에 있었던 그 부여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요하강 유역이 되겠죠. 요하강 유역으로 해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이징 쪽에 은나라, 상나라의 영역인데 이 세 영역이 다 서로 네트워킹돼서 크게는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어에서 나온 유물 또 뭐 그 산동반도 쪽에서 나온 유물과 우리의 지금 우리 고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게 물질 발달사로 보면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초기 철기 시대까지 걸쳐서 굉장히 다양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고조선 영역 중에서 그 요하강 서쪽까지는 우리랑 관계없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요하강 서쪽에서 발견된 오하량 유적이죠. 홍산 문화권이 있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 내용을.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지형지세는 어쩌면 우리 그 시골처럼 구릉이 있고 산이 있고 내가 흐르고 너무나 환경이 우리와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돌담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경 친화적인 지질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기후는 여름에 답사했는데 기후도 굉장히 저한테 친화적이었고요. 근데 유적지를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있는 다양한 고분의 구조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전방 후원분 형식도 있고요. 석실분도 있고요. 뭐 그 돌런 무덤도 있고 다 있어서 여기는 우리 고대사 고분의 백화점이네. 모든 게 다 모여 있네. 물론 시대적인 변화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이제 이렇게 지나서 그 유적지 내에서 가니까 미국 대학하고 그 중국의 길림성 고고학연구소하고 공동 조사했던 여신단이 있습니다. 그 여신단의 발굴 책임자 그 길림연구소 소장이 그때 곽대순 선생님이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설명하기를 여신단도 이렇게 구릉입니다. 야트막한 구릉인데 그 구릉 여신단을 조사를 하는데 밑에서 흙으로 만든
동물상이 나왔다. 근데 그 동물상이 처음에는 돼지라고 멧돼지라고 판단을 했다. 근데 쪼가리를 다 맞춰 보니까 곰이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신단의 곰? 그러면 이건 고조선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그 얘기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문화재위원장이셨던 동양사 하시는 서울대학교의 고병익 선생님께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되네.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시고는 같이 가지 못하고 타계를 하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고조선 영향이라든지 여기만 소통했던 이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중국의 명나라 초기에 그 정화의 군단이 갔던 이 해로를 쭉 그 지도로 해놓은 거죠. 우리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도 이 연결의 해로를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유럽은 물론이고요. 다 연결되는 이 해로를 통한 우리 문화교류도 대단히 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명나라 군대만 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교류를 통해서도 활발한 교육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도자기 산업이 제가 도자기 전공이어서 도자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지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육로 북쪽으로는 이제 육로에 실크로드가 있고 이 바다에 이제 해상 로드가 있습니다. 이 로드도 우리가 활발하게 운영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운영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았다. 그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문화재청장으로 있으면서 바닷속 탐사 조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마다 엄청나게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 또 중국에서 싣고 오던 송나라 때 도자기, 원나라 때 도자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바다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교류도 활발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고고학적인 유물에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중국 북부 지금 요령성, 길림성 쪽에서 나오는 토기들을 가지고 우리 문화와 연계성을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집 어느 집이나 장독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독대에 옹기가 있었고 그래서 장독대가 있는 가옥의 모습은 한국의 모습처럼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의 그 스미소니안의 연구소의 그 부소장이 한국의 옹기 가마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안내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저 사람이 왜 옹기를 저렇게 찾을까? 그리고 옹기를 돌아봤습니다. 옹기를 돌아보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골동취향적으로 얘기하는 고려청자, 조선의 분청, 백자만 가지고 우리의 한국 도자기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청자부터 되니까 발달사가 굉장히 짧아지죠. 근데 제가 옹기를 돌아보니까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토기의 제작 기법, 신석기 시대 토기를 만드는 원료, 성형 기법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겁니다. 형태도 같으냐 그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것처럼 이게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요. 바닥에 편편한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대무늬가 있는데 물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물동이 또 이렇게 목이 없는 큰 항아리 우리가 김치 간장 뭐 이런 거 담그는 항아리요. 그런 거 젓갈 담그는 통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있어졌다. 그래서 우리 도자기의 역사는 고려부터가 아니고 신석기 시대부터라 하고 옹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적인 거, 제작 기법적인 걸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 그 요령성, 길림성 쪽에서 나오는 토기와 우리의 옹기와의 형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영역은 대단히 넓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고요. 그 서왕촌이라고 하는 길림성의 고대 유적지죠. 기원전 3000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올라가죠. 예, 그 시대의 건데 보시면 똑같아요. 우리 이런 뭐 항아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백이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도 이런 형태를 항아리 뚜껑으로 쓰면서 김치도 담고 그러죠. 이 형태, 재질, 또 여기 장식 문양, 성형 기법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닥이 편편한 이런 토기 형태가 이쪽 지역하고도 확실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 영역이 넓었다. 그럼 이 토기들이 청동기 시대에도 지속되느냐? 지속이 됩니다. 청동기 시대 그러면 고조선이죠. 고조선에도 지속이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 잠실 개발을 할 때에 그 공사 현장에서 나온 청동기 시대의 도기 항아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장독, 간장독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죠. 예, 무문톡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흐름을 타고 흘렀다. 이런 얘기를 유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한 형태가 똑같죠? 어디 걸까요? 고구려입니다. 예, 서울의 워커힐 호텔 뒤쪽에 아차산성, 구이동 그쪽에 고구려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유적 발굴에서 나온 크기도 제 허리까지 가는 완전히 항아리고요. 이 항아리는 그 고구려 보루에 그 부엌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쪽에 있었어요. 그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장독대와 같이 저장 용기를 쓰이고 발효 용기를 쓰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토기 항아리를 가지고는 끓일 수도 있어요. 취사 용기로도 쓰이고 그리고 지금은 발효 음식이 미래의 음식인데 우리는 일찍부터 이렇게 이 항아리를 통해서 발효 음식으로 건강도 지켜놨고 전통 문화도 지켜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아무리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역사가 당나라 변방의 역사라 하더라도 너네 이 고구려 도기가 너희 중국 도기에 이런 게 있느냐?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온기까지 흐르는. 그렇기 때문에 도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반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온기 항아리입니다. 똑같죠? 예, 표면에 장식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사진에서는 조금 빠졌는데요. 지금 이런 그림이요. 이 풀그림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산토리니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그리스 문명 이전에 미케네 문명이라고요. 기원전 BC 16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우리 고조선 시기하고 그 상대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거기에 이런 옹기 형태와 또 저런 무늬, 지금 이와 똑같은 형태의 무늬가 이제 검은 우리로 생각하면은 흙갈료로 그린 것 같은 그런 토기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런 토기 형태도 미케네 문명 궁궐의 그 현장을 잘 보존하고 있거든요. 유적지로 가서 보시면 그런 토기 항아리를 쉽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토기 속에서는 그쪽까지 우리가 중국 북부를 통해서 흑해연안까지 이르는 그 영역에 대한 연결고리도 갖고 있지만은 남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인도 북부로 가는 이 사막 남서 실크로드라고도 얘기하고요. 해양 루트와 이게 육로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인도 북부입니다. 인도 북부의 자이르 사막인데 쉽게 다다르는 방법은요. 중국 남쪽에서 그러니까 메콩강 이제 하류 쪽에서 미얀마로 해서 미얀마에서 이라와디 강을 따라서 건너서 인도 북부로 가는 아주 평온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연결되는 지역에 우리 신라 토기 또 가야 토기, 백제 토기와 유사한 이런 밑둥근 토기도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문명을 소통하는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동북단의 야쿠치아, 지금의 러시아 영역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여기 들고 있는 이 항아리들이 토기 항아리인데 신라의 목긴 장경호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놓으면 이게 신라 건지 어디 건지 모를 정도로 경주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예, 신라실에서 이 토기는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예, 그대로 지금 이 살아있는 이런 것만 연결을 해도 예, 우리의 영역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역이란 말보다 문화 거점, 문화 교류의 현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몽골에서 서북 쪽으로 가는 길에 위그르가 만든 그 토성이 있습니다. 그 토성의 앞에 이제 큰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 장군이 다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서진을 해서 위그르 성에 들어와서 이 지역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는 그 역사가 이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학자들을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서울대학교 고구려사 하시는 분, 발해사 하시는 분들, 또 청동기 시대에 고고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넓은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이게 울란바토르에서 좀 동북 쪽에도요. 그 16세기 사원인데 우리 조선 시대에 왕릉이나 그 문무 대관들의 묘에 있는 이 석돌로 만든 동물들, 사람상 이런 것들에 유사한 것들도 굉장히 연결돼서 우리가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조금 놀라운 거는 그 몽골의 초기 그 도읍지인 카라코름으로 가는 그쪽에 이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에 이 지붕에 잡상한 거며 이 곡선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이쪽에는 이런 것들이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고요. 여기 지금 단청도 저희랑 거의 같지 않습니까? 조금 비교를 하면 이게 창덕궁입니다. 예, 이렇게 아이고, 예, 창덕궁과 예, 몽골의 16세기 건축기와 비교해서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를 정도로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몽골 초원을 서진을 해서 쭉 가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게리, 빠오라고 하는 그 게리 있고 민간인들이 사는데 열고 들어가면 가재도구에 이런 반다지를 놓고 쓰고 있어요. 근데 빨간색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지만 이 칠보문이나 이 여의도문이나 이 네문대는 우리한테 아주 흔한 문양이죠. 조선시대도 많이 쓰고. 근데 그 형태로만 보면 이게 해주 반다지입니다. 해주 반다지와 이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와서는 고려시대에 화려한 색깔을 다 제거하고 현란하지 아니하고 단조로운 그런 무채색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색깔을 쓰지 않았죠. 한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것인데 형태는 같다. 그래서 생활문화 속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초원을 횡단해 가면서 잠깐 멈추고 점심을 먹으려고 음식을 꺼내면 어디선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쏘살같이 이렇게 달려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딱 앉아서 지금 앉아있는 자세인 그런데 우리처럼 결과부자를 하고 딱 앉아요, 풀밭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한테 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한테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이제 친해지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이 아이들의 머리 장식이에요. 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농악 때 이게 머리 장식 아니니까 끈 묶는 장식. 예,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그 유사해서 이 생활 문화 속에도 이 실크로드 권역은 거의 다 100% 우리 문화와 그 교류를 했던 문화 거점들이 지금도 있다. 그 흔적이.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런 조사를 민속에 관한 거를 작년에 조사를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의외도 우리 민속물이 자치기 또 무슨 비석치기 뭐 굴렁쇠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지역으로 가면서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조사했던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또 그냥 그 갑자기 간암이 되셔가지고 타계하셨는데요. 기도 자료를 남겨놓고 가셔서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바이칼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바이칼호 주변에 있는 그 에벤키라고 하는 지금의 에스키모와 같은 사람들의 그 샤만의 복장,
예,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울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고조선은 물론이고 백제 초기의 삼국시대라든지 이때까지 폭넓게 많이 우리가 썼다는 거는 잘 알고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그런 거울이고 여기에도 그런 게 있어서 연결고리는 무지무지 많다. 그럼 우리는 영역이 작은 한반도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또 동검입니다. 우리는 세용 동검만 얘기하고 요령식 동검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동검도 있습니다. 이 동검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부여에서 나왔어요.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서 우리 그 요령성하고 굉장히 문화교류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후기 고조선 시대에는 대량으로 그 마한 쪽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고조선 주민들이. 예, 그러면서 그 중앙아시아적인 요소가 같이 흘러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 동검이에요. 이 그리스 동검하고 이 앞뒤 장식을 다 빼면은 예, 지금 이거와 거의 유사해서 이거는 고고학계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그리스식 동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청동기를 잘 다루는 나라. 치우 천왕 때부터 금속병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청동기를 다양하게 만들었던 우리 동아시아권의 동이족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민족은 그 당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다양한 청동기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은요. 물론 그 강원도 중도에서도 세용동검이 나왔지만 요번에 부여에서요. 이게 농토 경지 정리하다가 세용동검 또 요령식 동검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울이 있는 그 지금도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그 간두식에다가 거울까지 완전히 풀 세트로 나왔어요. 조만간 발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조선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 중에 다 중요한 유물이죠. 예, 그리고 이제 패션입니다. 이게 고구려 벽화예요. 우리가 보통 한복이 이렇게 풍덩풍덩해서 허리가 잘록한 옷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구려 벽화를 보면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고 이렇게 주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름 장식이 난이라고 하는 장식이라고 우리가 그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여기 중앙아시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의 미케네 궁중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허리 잘록하고 주름 장식이 있고, 근데 서양은 이런 모든 패션의 근원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우리가 같이 소통을 했다는 그런 흔적들은 고구려 벽화의 복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숙명여대의 최금석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자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한복의 근원은 오히려 중앙아시아다라고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중국 당나라로부터 받은 관복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복식의 근원은 중국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라는 설이 지금 유력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더 이제 우리가 신라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페르시아적인 요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겁니다. 페르시아에 한 500도, 600도에서 녹는 유약을 발라서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새인, 가릉빙가라고는 상징의 새가 이게 불교 문화에도 채용이 돼서 인도 북부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많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우리도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얼굴은 사람이고 밑은 새고요. 이거는 경주에서 나온 기와입니다. 장식 기와에 이런 페르시아 요소가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비교하자면 이제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 이것도 삼국시대인데요. 부여에서 고분에서 나온 금장식이에요. 금판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옷에 붙이기도 하고 간모에 붙이기도 하고 스판클 붙이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세공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크로드 권역에서 스키타이 쪽에서도 물론 이어지는데 저게 지중해 넘어 그리스까지 아테네하고 연결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국립박물관에 가서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에 꽃이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부여에서 나온 거나 이파리나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하게 넓게 우리가 소통했다. 지금 우리가 고조선의 어떤 그 홍산문화층을 얘기할 때 나오는 토기들의 형태 중에는 한 부분 형태가 우리 한국 쪽으로 흘러와서 된 것도 있지만 중앙아시아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우리가 연관해서 이 동서문명을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와 소통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런 거를 유무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얘기 못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귀걸이입니다. 이거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가 거의 똑같죠. 이렇게 금판 장식을 하고 태완식도 있고 세완식도 있는데요. 이 형태도 조금 보면은 자꾸 앞으로 가나요? 이런 이렇게 금을 세공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렁주렁하는 이거는 인도 북부예요. 인도 북부의 박트리아 왕조가 기원전 1500년입니다. 그런 비슷한 시기에 이미 있었고 그런 전통들하고 우리가 소통돼서 마지막 신라가야 백제에서 꽃피었던 그 금공예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그 육로 실크로드 쪽에서 이런 동물 모양의 얼굴을 부각시켜서 이런 장식물을 만드는 아주 사실적인 이런 게 동서문명을 소통하는 소위 스키타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쓴 책에 스키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 유목문화권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대표하는 장식이 이게 동물 머리 장식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조금 확대를 한다면 이겁니다. 저 해태 모양이기도 한데 저거는 나무에다 저렇게 조각을 했는데 저게 언제냐? 대원군 시대입니다. 경복궁을 만들 때에 계단, 기둥 이런 데 나무로 이렇게 장식했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문화 구성 요소에는 동서문명을 소통하던 그 실크로드의 문화권이 중심이고 그 시작이 고조선 이전부터 쭉 돼 왔는데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 문물을 소통시키면서 발달될 문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열린 나라여야 저는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린 나라고 열린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가졌던 나라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통일신라 이렇게 이어지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중국 대륙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고 또 해상 네트워크도 이순신 장군을 마지막으로 이제 끊어지면서 우리가 갇힌 섬나라처럼 됐지만 그 역사는 만년의 역사 중에서 불과 250년입니다. 그 250년의 단절된 역사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해석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그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경상북도 현풍, 고령 그쪽에서 출토되는 그쪽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인데요. 그 토기들의 지금 여기 우리 그 지금 저 책자에도 보면은 그 봉황 문양의 배 이런 거를 지금 출토돼서 우리와 관계된 걸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오리죠. 오리는 하늘과 땅을 그 연결하기 때문에 항상 청동기 시대도 그랬고 우리 삼국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까지도 이거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오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의 형태를 보시면 이게 구멍이 뚫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릇이죠. 담을 수 있는 술도 담을 수 있고 모두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가 받쳐 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이 유사한 것이 이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열려 있고 그릇이고요. 대가 있고 그런데 장식이 우리는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색채를 넣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미케네 문명 기원전 1600년
예, 그때에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거의 저렇게 형상물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 아이디어가 공유됐었던 그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우리는 이게 AD 5세기고 여기는 BC 1000년이니까 시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로부터 우리까지 이 아시아 대륙 동쪽 끝까지 이 해상 거점을 이용해서 동진했을 가능성, 또 아라비아까지 전해져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통일신라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9세기, 또 고려시대 11, 12세기 이때 뭐 완전히 고려의 아랍 상인들이 와 있었죠. 제가 그 증거를 고려시대에도 아랍 상인이 많았다는 증거를 하나 얘기할까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디를 갔었냐? 세계문화유산을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그 회의가 카타르에서 열렸습니다. 카타르가 아주 그 사막지대 그 아랍 문화권인데요. 카타르에 갔는데 카타르 사람들은 아랍 문화권과 우리가 그렇게 소통을 했었던 역사가 있었다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의 그 공주님이 일종의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정말 50개 나라가 줄을 서서 면담을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랍과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다. 1500년 전부터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유물이 입증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현대적인 건축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교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이미 1500년 전부터 당신네와 우리는 친구였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했냐. 우리 고려시대까지도 당신네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 고려시대 노래 중에 당신네 말이 나라 말이 전해져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선생님들 그거 아십니까?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고려 가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에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살얼이랐다. 그 다음에 후렴입니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다 아시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배울 때 국문학에서 배울 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뜻을 알 수 없는 후렴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후렴처럼 불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란에 이제 지표조사를 갔는데 버스를 타는데 일종의 차장이죠. 이만한 거구의 차장이 허리 빨리빨리 타라는 얘기를 얄리얄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뭐라고? 그리고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얄리얄리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얄리얄리 얄라성 그랬더니 오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빨리빨리 오소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를 딱 각인을 하고 아랍 사람들이 우리 원주 쪽에 아주 집단 거주했다라는 그런 고려사의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구나 말까지 그렇게 됐구나 이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 공주한테 1200년 그러니까 800년 전에도 그랬다. 그리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그랬더니 펄쩍 뛰듯이 놀라는 거야. 너 지금 아랍말 했다. 거 봐라. 아랍말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 그랬더니 이제 회의가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 가지 못하게 해요. 자꾸 가지 못하게.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건 20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들이 입는 까만 차도를 그거를 사오라고 시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저한테 입혀주면서 당신은 우리의 패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 교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또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젊은이한테 좀 가르쳐서 얼마나 활발하게 교통하고 소통했던 역사인지 고조선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역과 소통하면서 배추가 나는 지역, 무가 나는 지역
그리고 무가 안 나는 지역에 배추 생산량을 늘려서 소통하게 했던 그런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졌던 것이 고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이런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그 얘기를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항아리입니다. 우리의 옹기 항아리. 그런 조리, 도대체 저런 옹기 항아리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이냐? 뭐 고조선부터 고구려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것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꼭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런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구연도 우리 지금 넓적전에 이런 항아리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양만 좀 다른 것 뿐이죠. 근데 이 항아리가 어느 지역에 언제 항아리일까요? 참 궁금하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의 2세기. 그러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우리가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작은 나라가 아니다. 영역은 작지만 문화 영역은 대단히 넓은 열린 나라다. 그런 얘기를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같아요. 비례도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그 통일신라라고 얘기하는 남북조 시대인데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라고도 얘기하는 7세기 후반, 8세기, 9세기에는 이상하게 중앙아시아적인 요소가 쫙 깔립니다. 쫙 깔리는데 그게 이제 집단 이주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이란 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한테는 기록이 없는데 이란 쪽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그게 들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무용곡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기원전 1000년이니까 뭐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겠죠. 그때 항아리인데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목이 길고 목에 간혹 그림도 그리는데 그림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림이 없는 것뿐이고 이렇게 우리 신라의 토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닥 편편하고요. 그림을 음각으로 그렸을 뿐이고 고리가 있어서 깨고 목이 길고 여기 음각으로 물결무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거를 물결무늬라고도 그냥 불러왔어요. 양식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런 기운, 에너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태양의 기운, 그 에너지의 파장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저것들이 이제 어떤 기운을 담기 위한 그런 거를 쓸 때는 그런 문양을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양에 대한 해석도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 이쪽이 그리스 거고요. 예, 이쪽이 신라인데 거의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이제 토기 항아리에도요.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또 이렇게 고리가 있고 여기 어깨 부분에 그림이 있고요. 이런 문양들이 있는데 이런 문양이 있죠. 이런 모양 횡선대 또 이렇게 칸을 가르고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그 8세기 9세기 초까지의 신라 토기에는 아주 숱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물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유물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 미케네 문명의 박물관에 갔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신라 토기 형태와 문양이 여기에 다 있지?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갈 때 우리 박물관에 같은 연구관하고 같이 갔는데 둘이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제 그러면서 그거 봤었습니다. 한번 단체로 가서 보실 기회가 있다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세문양도 그러고 이게 원권이죠. 세 개의 원권에 점찍혀 있는 이것들이 우리 그 통일신라 그 8세기의 상징적인 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이들이 그랬는데 이쪽에는 쫙 깔려 있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다 이 무늬들이 다 있고요. 또 이제 물결 무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깨 부분에 동물 무늬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그리고 뭐 저렇게 호랑이 같은 것도 그리고 그러는데 음각으로 그리고 그리스 쪽은 그림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 경상남도 울진 하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라 토기나 백제 토기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이런 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바로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돼서 얼마 안 된 3세기, 2세기 그때 것들인데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리아의 그 토기 형태 또 유리 형태랑 똑같고요. 특히 이 손잡이는 솥불 형태, 그래서 우각형 토기라고 하는 독특한 거고 요걸로 시대를 딱 가름하는데요. 이와 똑같은 잠깐만요. 요거 똑같은 그런 형태의 손잡이를 산토리니 섬에서 또 배를 타고 또 1시간쯤 가다 보면은 딜로이 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딜로이 섬은 그리스의 도시 연맹을 주관하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교역의 중심지가 그래서 딜로이 동맹이라는 동맹을 세계사를 배우면 배우게 되는데요.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그리스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있어요. 로마 시대가 차곡차곡 있어서 유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로마 시대층에서 요 손잡이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워왔어요. 요 다음에 그 주워온 걸 한번 좀 보여드려야 너무나 똑같아서 이게 울주에서 만든 건지 로마에서 만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용 토기 우리는 이제 부장품으로 고분해서 나오는데 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마찬가지로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토기인데요. 이게 보면은 등잔이에요. 여기 다 뚫렸습니다.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일로 이렇게 심지를 여기다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넣으면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불을 밝혀서 놓으면 환하게 할 수 있죠. 이게 등잔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죠. 등잔을 놓는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가 있는 것뿐이지 여기서 요건 똑같은 아이디어죠. 이게 어디 거냐? 가야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 가야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후기 고조선과 연계해서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기원전 1000년의 그런 등잔과 이 가야 시대 등잔이 같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고려 시대로 날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시대에는 아랍의 사람들이 많이 주둔을 해 있었고 아랍 지역에서 만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리컵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런 아랍 지역에서 만든 유리컵은 지금 경주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커다란 고분 있죠. 천마총이라든지 98호라든지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그쪽 아랍에서 만든 이란의 골란 지방에서 만든 유리잔이 몇 개씩 꼭 들어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직접 물건을 사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교역을 활발하게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 시대 그 송림사 탑 속에서 나온 사리기입니다. 이 속에 이제 사리기를 넣는데 이 사리를 담는 유리잔이죠. 그리고 이런 동글뱅이 무늬 또 깎아서 만든 카팅 글라스 이런 기법의 것들이 우리 경주 지역에서 또 고려 시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아시아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이란의 골란 지방에서 찍은 건데 여기 지금 사진이 흐린데 이렇게 동글뱅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리가 그대로 들어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증거를 본다면 이거는 지금 경복궁 고궁박물관 옆에 원주 법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세워졌던 탑입니다. 전면을 조각을 했는데 어떤 탑에서 이런 그 유럽식의 커튼 장식 또 이런 그 유럽식의 그 사리기 장식들이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전체가 중국적인 요소도 아니요 한국적인 요소도 아니고 굉장히 중앙아시아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탑이 있는 곳이 원주고요. 그래서 그 고려사의 기록과 유사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사리기가 있는데요. 이 사리기가 그 이란에서 만든 유리컵과 똑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 탑에서 나온 사릭이나 이런 거나 조각의 석탑의 조각의 것들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 남부 쪽에서 나온 병인데요. 이제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병인데 이 형태가 이 손잡이 형태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전자 형태가 절대 중국적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고려 시대에는 자꾸 빨리 가. 이 고려 시대에는 이런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입이 딱 뭐 굳고 이 형태가 뭐 고려적입니까? 중국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상한 게 그렇게 중앙아시아적인 형태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그 은으로 만든 주전자와 잔입니다. 고려 시대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려한 그런 이런 봉황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청자로도 만들어지는데 은으로 만든 은공예에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크로드 권역에서는 이렇게 금으로도 만들어져서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랍어 글자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페르시아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직접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고려 때 와서도요. 자꾸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라토기 중에 지금 굉장히 그 중앙아시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원권에다 점 하나 찍으면 대체로 삼중원에 점 찍고 이 종선 문양가 있고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지중해 문화권에서 흔히 쓰는 문양인데 거기에 이런 동물, 사람 이런 토우를 흙으로 빚은 인형을 장식한 이런 토기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 토우는 뭐 우리만의 재미있는 전통이고 해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스 그 산토리니 섬의 작은 박물관에 가면 우리 토기에서 나오는 기마인물쌈이며 동물이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북이, 뭐 기러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은 게 많아서 절대 이렇게 문화 간격이 딱딱 정해져 있고 소통 안 하던 역사는 우리 역사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에 가시면 기가 막힌 저런 그 신전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경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특히 저렇게 신들이 바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이런 사자가 바치고 있고 여기 사람이 바치고 있고요. 여기 사람이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동서문명을 소통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또 그 넓었던 역사를 얘기한다면 이쪽은 원나라가 만들었던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로 만들었던 백자 그리고 이란에서 나오는 코발트를 원료로 해서 푸른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입니다. 그 당시 동서문명을 소통한 자료를 가지고 최고의 첨단 그 기술로 만들어진 이 청화백자에 쓰이는 문양 이 문양은 중국의 원나라 황실이 아니면 아무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죠. 그 3대 황제 쿠빌라이 칸이 고려를 정복을 했을 때에 탁자를 치면서 즐거워했어요. 왜? 당나라 태종이 치지 못했던 고려를 우리가 연결하게 됐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부터 고려와 우리는 같은 그 친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 딸을 보내겠다. 그리고 부마국이 돼서 그냥 그래도 우리는 그냥 부마국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역사로만 쓰는데 황실의 문양을 그대로 쓸 수 있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어디 이쪽에 이게 고려 청자의 문양을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여기에 이 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죠. 꽃나무가 모란이 있고 여기 연당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선들이 서서 시도 읽고 음악도 있고 그러는 이게 사락도인데 여기와 여기에 그 테마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과 윗칸에 구름과 학이 나르는 그런 운학 무늬들 구름의 무늬가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란 또 연꽃 이런 패턴이 같습니다. 그리고 병의 아랫부분에 이런 연판 장식의 장식 문양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서 원나라는 최고의 청아백자를 만들고 고려에서는 상감청자로 만들었던 역사. 그러니까 황실에서 만드는 도자기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황실의 문양을 채용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원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동서문명을 소통했던 그런 기술과 문화를 또 우리도 공유할 수 있었던 시대가 오히려 고려의 13세기 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 이게 어디냐 하면은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에서 만든 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황실의 청자고 우리가 거의 대등한 교류를 했었던 그런 민족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도 좀 색다르게 좀 하고 있습니다. 형태도 같습니다. 우리 고려 청자에서 이런 중국에서 나오는 원나라 청아백자에서 나오는 표주바 형태가 우리가 상감 청자로 만들었다고 생각 못하실 거예요. 이 국화문을 하나하나를 다 새겨서 전체를 상감한 그리고 이거 크기가요. 제 여기까지 올 정도로 큰 항아리예요. 이런 거를 만들었던 우리도 이게 뛰어난 그 당시로서는 도자기 제작 기술로서는 최고의 기술인데요. 이런 걸 같이 공유했던 그런 역사다. 그래서 사실은 그 쿠빌라이 칸 이후에 그 손자 시대까지도 우리 고려의 그 왕자들이 중국의 황실의 정권에 깊숙이 개입하죠. 그러니까 충선왕 같은 경우는 황제를 옹립하는 일에도 관여해서 막대한 권력을 누리다가 나중에 저기 투르판으로 유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르판으로 유배를 가는 중간에 머무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집영로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그러니까 원나라의 그 유목문화권과 그리고 한나라 한족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원문화의 유목문화권과 중국의 농경 정착문화권에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는 시장이 있던 곳인데 그게 요 나라 때부터 쭉 있던 곳이에요. 그 명나라가 지금 이렇게 봉기가 되면서 주원장의 군대가 치고 오니까 귀족들이 그리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곳으로 중국의 고속도로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나게 돼서 유적을 발굴합니다. 발굴해서 그 지병로 그 유적지에서 도자기가 30만 점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 청자로 만든 거북이 모양의 연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연적이 왜 여기 왔을까? 근데 그게 투르판으로 유배 가는 길에 꼭 또 들러야 되는 거점 도시여서 혹시 충선왕의 일행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문화 교육의 여러 가지 역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세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조선시대 후기에 지금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민화로 궁중화로 돼 있는 것들이 책가도라고 하는 그림이라든지 그 19세기까지도 많이 그려졌던 청나라에서 그려졌던 이런 그 내부 장식 그림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그림들이 정말 이상하게도요. 몽골에 물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거예요. 저도 우즈베키스탄을 갔다가 기절할 뻔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조선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문양과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조선시대 민화의 책거리입니다. 아까 그 그림과 구도와 내용이 같다는 거고요. 또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여름궁전에 그려있는 모란 꽃장식 그림이에요. 우리는 궁중에서 잔치를 할 때면 이 모란 병풍을 치지요. 모란 병풍을 치는 거는 부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모든 그 장식의
이 모란 병풍이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벽화로 다 그려서 벽을 전체를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여름 궁전을 찾아가십시오. 여름 궁전의 내부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우즈베키스탄의 궁전에 우리가 그 궁중 장식화에 보면 이런 식으로 꽃송이만 장식한 이런 병풍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이제 또 흐드러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우리의 병풍이고요. 주제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페르시아의 검이 우리 저기 경주 계림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예,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이것도 이제 여름 궁전에 이렇게 얼음 깨진 것 같은 이런 장식입니다. 벽에도 이렇게 크게 장식이 돼 있는데 왜 저런 장식을 했을까 그랬는데요.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얼음 깨진 것 같은 장식이 또 별 모양이 연장된 것 같은 장식인데 이게 다 중앙아시아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낙선제입니다. 낙선제 아궁이. 예, 여기가 이제 아궁이 부를 때고요. 그 벽 장식을 이렇게 했어요. 저게 뭐냐? 얼음 깨진 장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궁이 있는 곳에 화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그리거나 물 담아 놓거나 이렇게 해서 그 화마를 막기 위한 그런 걸 상징적으로 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쓰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얼음 장식으로 하고 있는 거를 낙선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세기 후반 19세기에도 우리는 굉장히 넓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낙선제의 장식에는 이렇게 거북 등 모양이죠. 이것은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고려 때 비석에 거북 등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많이 쓰이는 문양이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은 그 커다란 그 건축물 하단에 이런 게 장식돼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19세기까지도 우리는 그런 교육, 교류, 어떤 영향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아시아의 이게 당초문이죠. 예, 모란당초, 보상당초와 덩쿨 이게 이제 생명의 생성 번영 이런 뜻이죠.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가 영원히 번성하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이 당초문인데 당초문의 이제 시작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렇게 중앙아시아까지 중앙아시아 또 인도 북부 거쳐서 우리 고려 신라 통일신라 물론이고 고려까지 조선시대까지 굉장히 많이 쓰고요. 조선시대 왕비 옷에 밑에 이렇게 스란 장식이라고 금박을 찍어서 하는 장식에도 이 당초문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한 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육로로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로를 통한 우리의 교류 역사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열려 있는 나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해양 주권 시대에서 어느 시대에든지 열려 있는 나라가 문화가 발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다시 우리가 해양 주권을 되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순신 이후에 잃어버린 해양 주권을 찾자. 역사를 통해서도요. 그런 주장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제 우리가 그 시대마다 이렇게 그 해상 루트를 열어가면서 다양하게 그거를 바다를 경영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조선의 역사, 단군의 역사가 단순히 신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해상을 운영했던 역사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닷속에서 통해서도 많은 그 유물을 가지고 해상을 어떻게 경영했는지 하는 역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아시아를 선도하는 그 수중 발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재작년에 중국에서 와서 우리 저 해양 탐사선을 한 3, 4일 우리 배에 머무르면서 자세히 보고 갔어요. 중국이. 그러더니 우리 거보다 2배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 조사를 자기네도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동 조사하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중 고고학자가 지금 뭐 한 불과 20명이 안 되죠. 그 정도 적은 숫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뒤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수중 탐사하는 연구자가 1000명이에요. 중국 복건성의 연구소 소장이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협력해서 같이 이 동아시아 역사를 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죠. 예, 주변 국가 조사 시스템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반 시설을 조금 더 조직을 강화해야 되겠다. 정부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돼서 저는 이게 수중 발굴단에 굉장히 많은 그 응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각적 접근을 통한 해상 경영의 역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원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마칠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청 산하에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목포에. 예, 그곳에서 이런 그 우리나라의 항포구의 역사문화조사라고요, 관련 유물 조사라고 이제 신안선 발굴 대회를 하면서 이런 역사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밝혀갈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남방 해양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라가야 토기, 신라가야 문화 속에 해상 루트를 통한 동남아시아의 문화 요소가 많다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여기에 불을 떼서 쓸 수 있는 이 대가 있는 토기는 남방의 야외 치사와 연결된 것이다. 또 왕호천축국전 해초 스님이 가는 길에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루트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더구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장고, 이런 민속에서도요, 이 장고가 우리는 북방에 거는 요고라 그래서 도낭에서 보면 벽화에는 조그만 거예요, 허리에 차는. 그런데 이쪽 남방에는 이런 우리의 지금과 똑같은 이런 장고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남방 문화의 요소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또 재밌습니다. 이거는 종묘제례에 일모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 무용 동작을 하는 그게 있는데요. 여기에 들고 있는 이 도구와 지금 동남아시아의 이쪽에 그 동남아시아 그 해양 군도에 있는 민속 무용의 이런 거와 유사한 점, 이런 것들이 해양 문화의 어떤 교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불국사의 건축물을 보면은 다 이게 뚫어져 있죠, 열려 있죠. 이게 남방의 이렇게 수상가옥 같은 경우가 이런 거와 이런 거의 채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다보탑이 왜 이렇게 열려 있느냐? 북방으로만 불교가 들어왔다면은 사방이 막혀 있는 탑들이 다 기본인데 이렇게 열린 탑이 오는 것은 역시 남방전 요소일 것이다. 다보탑은 추운 지방의 탑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하나씩 탐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동쪽으로는 태평양으로, 남쪽으로는 동진아해를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 인도양을 거쳐 아랍으로 나아갔던, 지중해까지 나아갔던 역사. 그래서 지중해 문화는, 제 얘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중해 문명이 인류 문명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했다면 이제 21세기는 이 동양의 홍익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사상, 다양한 문화를 소통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었던 동양의 정신 문화를 가지고 인류 문명을 풍요롭게 하자. 물질 문명으로 풍요롭게 하면서 정신 문명이 피폐해진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아의 동양 정신이다. 그것도 이 한반도 안에 오롯이 남아있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돼 있잖아요. 그 속에 고롯이 남아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네트워크를 했던 나라들과 연결을 해서 그 나라들이 20세기에서는 산업사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저개발 국가가 됐지만 우리랑 다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까지도 또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아랍의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처용이 신라에 왔던 것처럼 우리가 또 처형이 돼서 동서문명을 소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우리의 동양정신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합시다라는 제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